안녕하세요. 상수주의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에서 11번째 궤, 기천태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기천태궤의 유광가수, 대포곡, 그분의 운세, 그리고 괴사와 상사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괴사와 상사를 배울 때 이 기천태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첫째가 상하의 소통을 중시하라. 두 번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가 조화를 통해 번영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훈을 적어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울 초효, 이효, 삼효,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한 효사가, 이 효사가 말하는 그 교훈이 뭔지 우리가 여기서 밝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천태궤의 초효, 이효, 삼효, 효사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천태궤는 이 궤상에서 보다시피 상궤는 땅을 상징하는 공궤,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입니다. 그래서 지천태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궤상을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양효는 1이 되고 음효는 0이 되니까 111, 000, 111, 000으로 이진법수가 이쪽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구 효사부터 공부를 해 나가기로 할까요? 초구를 보겠습니다. 초구는 우리가 한글로 한번 읽어보죠. 초구는 발모여 이기휘 정길입니다. 발모여. 자, 이걸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이 발음 뽑다는 거죠. 이게 모자는, 이 모자는 뭐냐 하면은 억새풀입니다. 억새풀. 그리고 여는 뿌리를 얘기합니다. 풀뿌리. 그리고 이 휘는 하나의 덩어리, 무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은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켜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나아가면 길하다 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서로 뒤엉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나아가면 길하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우리 발모여부터 한번 볼까요? 발모여. 이기휘.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모여, 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억새풀이라 그랬죠. 그 여는 풀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휘는 하나의 물이니까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나아가면 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구에서 이 뿌리가 왜 등장했을까요? 초구에서 뿌리가 등장한 이유를 볼까요? 실제로는 초구는 맨 아래에 있는 효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풀에서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위치적으로 볼 때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뿌리자를 한번 볼까요? 풀뿌리자 보면은 왜 풀뿌리가 되느냐? 이 초구가 효변하면 하교는 어떻게 변합니까? 양효가 음효로 변하니까 음효, 양효, 양효가 되죠. 자, 이건 무슨 괴가 됩니까? 손이죠. 나무를 상징하는 손이 됩니다. 손괴입니다. 손괴. 자, 나무의 물상이 있고 또 초가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양효가 음효로 변하고 나머지는 똑같죠. 양효가 음효로 변하고 양효, 양효, 음효, 음효, 음효입니다. 위에가 땅을 상징하는 공개, 아래가 방금 봤죠? 나무를 상징하는 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풍이죠. 지풍. 나무를 상징하는 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풍성교가 됩니다. 지풍성. 자, 그럼 소우가 효변한 하괴 손에 나무라는 물상이 있고 또 초우가 효변한 전체 괴가 지풍성괴가 됩니다. 지풍성괴. 이 지풍성괴는 땅 아래 나무가 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 아래 나무 자랄 수 없어. 땅 아래 나무의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는 게 지풍성괴입니다. 그래서 이 지풍성괴는 땅 아래에 있는 나무의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뿌리가 뒤엉켰다 그랬죠. 이 뿌리가 뒤엉키면 어디에서 그 물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건괴, 하괴, 건의 물상에 보면은 어떤 물상이 있나 하면은 이 하늘을 상징하는 건을 물상에는 하늘뿐만 아니고 가득함이라는 물상이 있죠. 가득함. 이 가득함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뒤엉킨 것은 하괴건이, 즉 하괴건교가 양효가 세 개 있으면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가득하다. 뿌리가 뒤엉켜서 가득함을 하괴건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양효가 군집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모여 이기휘는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켜 하나의 덩어리를,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나아가면 길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정길을 한번 볼까요? 정길, 이 정길이죠, 그죠? 이 정길은, 이 정자는 정벌한다는 뜻도 되지만 나아간다는 뜻도 됩니다. 나아가면 길하다. 자, 나아가면 길하다.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하괴건은 양효가 세 개 있으면서 하늘을 상징하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괴고는 음효가 세 개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서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초구는 육사와 정하죠. 구이는 양유로서 음현 유고와 정합니다. 구삼은 양유로서 음효인 상육과 정합니다.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교류를 하고 있는 시기죠. 이렇게 서로 정응하면서 음과 양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한다는 얘기는 서로 엉켜 있다는 얘기죠. 초구와 육사, 구이와 유고, 구삼과 상육이 서로 엉켜 있으니까 억새풀을 뽑으니 뿌리가 뒤엉켰단 말은 서로 엉켜 있다는 얘기죠. 엉켜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구, 구이, 구삼은 위로 올라가는 기세가 있으니까 박차고 올라가는 기운이 세겠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기운이 세겠습니까? 박차가 올라가는 기운이 세죠. 그래서 나아가면 길하다. 즉 초구를 위시한 구이, 구삼, 양요, 세치,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가 위로 치스러 올라오는 기세가 강력하니까 이런 기세라면 어느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굳세죠. 양요 세계가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아가면 길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태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와 땅을 상징하는 공괴가 서로 교류하면서 맞닿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다라고 은유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괴 초구효사와 12번째 개가 뭐죠? 지천태 다음 12번째 개가 이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천지비죠. 11번째 개가 지천태, 이 태계입니다. 12번째 개가 천지비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괴죠. 다음 배울 우리 12번째 개가 바로 천지비입니다. 천지비는 땅이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비입니다. 그리고 지천태를 한번 볼까요? 지천태를 보면은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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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음효, 음효. 그렇죠? 천지비는 반대로 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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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 양효, 양효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죠? 이게 지, 천, 태. 그 다음에 천, 지, 비가 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지천태 초구 효사와 천지비 초육 효사가 똑같이 뭐가 나오냐 하면 발모여 이기휘라고 나옵니다. 물론 천지비 이 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똑같이 이렇게 발모여 이기휘라고 초구 효사에서 똑같이 효사가 나오는 이유는 태계와 비계는 천지간에 또는 천지간에 이런 식으로 지극한 음과 지극한 음은 음효세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극한 음이죠. 또 양효세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극한 양입니다. 즉 지극한 양과 지극한 음이 서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양은 양효세계가 겹쳐 있는 것이고 지극한 음은 음효세계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천태 초구 효사와 천지비 초육 효사에 똑같이 발모여 리기휘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똑같은 효사가 나오는 이유는 천지 또는 비계의 천지 이 세 개가 각각 양효세계, 음효세계로 묶여져 있으니까 지극한 양과 음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효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초구 효사에서
배운 이 효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세 번째, 조화를 통해 번영하라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구와 육사, 구이와 유고, 구상과 상육이 서로 정응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 억새불을 뽑았더니 뿌리가 서로 뒤엉킨 것도 이 효끼리 서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엉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통해 번영하라. 즉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번영하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이 효사를 볼까요? 구이 효사는 내용이 좀 길죠, 그죠? 일단 우리 한글로 읽어보십시다. 포황, 구이. 용빙하, 불하유, 북망, 그 다음에 덕상우 중행,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황은, 황자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황자. 이게 황자입니다. 황자를 파자를 해보십시다. 글자를 나눠보죠. 풀초차 플러스 없을망자 더하기 개천천자입니다. 개천천은 물을 의미하죠. 물이 없는 곳에 풀만 무성히 자란다. 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자는 밑에부터 위로 치켜 올라갔죠. 그죠? 하천에 있는 물이 없는 곳에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우리 황성예터 노래 보면 황성예터에 보면 잡초만 무성히 자란다는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죠? 여기 황은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수한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여기서 빙은 우리가 처음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빙입니다. 빙. 이 빙은 뭘 의미하냐면 빨리 달리는 말을 의미하거나 또는 빨리 달리는 말이 아니면은 이게 걸어서 강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맨몸으로 걷는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걸어서 걷는다. 걸어서 걷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은. 그 다음에 이게 하자는 이 하자죠. 하자는 무슨 뜻이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 그 다음에 유는 무슨 뜻이라고? 남긴다는 버린다 이런 뜻이 있죠. 남기다 버리다.
그다음 또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붕 글자는 아실 거고, 그죠? 우리 붕 친구란 뜻이니까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황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는 곳에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빙은 강을 건너는데 감히 걸어서 걷는다. 용맹하죠. 그 다음에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유는 남기다, 버리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단어 뜻을 알고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게 뭐랬죠? 물이 없는 곳엔 잡초라 그랬죠?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걸어서 강을 건너며, 멀리 있는 것도 버리지 않고, 붕망은 무슨 뜻일까요? 붕망은 붕우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친구였죠. 친구. 붕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일반 친구가 아니죠. 뜻이 맞는 친구입니다. 이걸 우리 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친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응집력이 강합니다. 하나의 패거리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패거리를 없앤다. 패거리를 없애니 중도를 행하여 숭상을 얻는다 라는 효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좀 길고 내용이 길고 난해한 편이죠. 자, 이거는 물이 없는 곳에 무성히 자라난 풀이라 했습니다. 잡초라 했습니다. 자,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맨발로 강을 건너고 멀리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패거리를 이루지도 않고 패거리를 버린다는 얘기니까 패거리를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게 붕랑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도를 행하니 숭상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의 뜻을 알고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황이라 보죠. 포황. 포황을 하기 전에 태계를 잠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태계. 태계의 중심은 이 태계가 지천태지 않습니까? 지천태의 중심은 아래 하늘에 있을까요? 위에 땅에 있을까요? 아래 하늘에 있다 봐야겠죠. 왜? 하늘이 강하고 땅은 수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은 뻗쳐나가려고 그러고 땅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의 중심은 하괴근의 생명력입니다. 강한 생명력, 치고 올라가는 생명력입니다. 그 구이는 하괴근에서 중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합니다. 구이가. 또 구이 효사도 우리가 쭉 보면 이 실질적인 리더가 취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고 있죠.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맨발로 강을 건너듯 용감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패거리 정치도 하지 않으니 중도를 행하여 숭상을 받는다 하는 바로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갖다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구이가 여기서는 지천태계에서의 주효가 됩니다. 주효. 왜 주효가 되느냐? 하괴근이 생명력을 상리하면서 태계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 중심의 중도를 취한 게 구이니까 구이가 여기서는 주효가 되는 것이죠. 주효가 되면서 하늘이 땅을 포용하고, 여기서 포용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하늘이 땅을 포용하고 군자가 밖에 있는 백성을 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2효와 5효를 보면은 여기에 주로 어떤 효사의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제가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초구, 92, 93, 64, 65, 36. 이건 뭐 음효, 양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위치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래 되겠습니다. 초에는 뭐가 나오나? 족, 발족, 그 다음에 밟는다 할 때 리. 리는 한자로 적어야겠네요. 리. 꼬리, 미. 그 다음에 족지, 모, 미, 리. 이런 효사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유에는. 그러다 보십시오. 이 족, 발족은 신체에서 맨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리도 밟는 것이니까 발이 맨 아래에 있죠. 꼬리도 일반적으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초유 효사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사물의 마지막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에는 이런 게 자주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구이죠. 주로 어떤 효사가 나오냐 하면은 중, 포, 유, 황 이런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이 포가 여기 나와 있죠. 포. 자, 그럼 구이 효사에 왜 중, 포, 유, 황이라는 이런 효사가 많이 나올까요? 보면은 이는 구입니다. 중도를 취했죠. 중도를 취한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포용합니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유자는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 튀어나지도 않고 뒤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은은하게, 은유란 뜻이 은유, 은유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황은, 황색은 일반적으로 중앙을 얘기하죠. 이 중도를 취했으니까 황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면 어떤 효사가 나오냐? 마칠 종자가 종종 나옵니다. 왜? 상괴의 마지막 효니까요. 사효는 구자, 두려워할 구자가 많이 나오죠. 구자. 왜? 이 사효는 바로 위에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오효는 중포 유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중도를 취했으니까요.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오효에는 지도자가 들어갈 자리니까요. 주로 천, 제, 황자의 제죠. 군, 군자할 때 군, 천재, 군, 왕, 이런 효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보면 오효는 제가 있죠. 제, 황자일 제. 왜? 오효가 지도자, 황제, 임금, 왕을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효에는 보통 끝 종자 또는 머리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종은 상규에서 마지막 효니까 종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는 우리가 인간의 머리도 맨 위에 있죠. 일반적으로 머리는 발과 끝과 끝에 있습니다. 발이 맨 밑에 있다 하려면 머리는 맨 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 효에 나타나는 효사도 그 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함축하고 있는 뜻에 따라서 효사가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은 왜 구이효사에 포가 나오는지, 유고효사에 오효니까 제가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산수몽계 구이,
요 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산수몽계 같으면 어찌 되죠? 산수몽. 자, 이러면 이게 산이죠. 그죠? 산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감이죠. 감개입니다. 물이니까 수죠. 수. 산수몽계입니다. 산수몽계 구이효사를 보면은 이 포자가 나옵니다. 포몽길이죠. 포몽길. 몽이 포자가 나옵니다. 또 천풍국이라 한번 볼까요?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44번째 개입니다. 위에 보면은 하늘천이죠. 그 다음에 이 바람풍입니다. 이 천풍구죠. 한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천풍구. 이 구자를 보면은 이 구이호사에 역시 포가 나옵니다. 그것은 포유어입니다. 포유어. 물고기를 품는다. 물고기를 포용한다. 물고기를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목면아리를 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포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도를 취한 두 번째 효에 포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괴사 효사를 특히 효사를 읽어 나가면서 그 효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그 효사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시면은 효사를 해석할 때, 이래서 이 효에 이런 효사가 나왔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포항을 볼까요? 포항. 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포항을 써보십시다. 포항이 여기 있죠. 그죠? 포항. 잡초까지도 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자는 불초에다가 불초 더하기 없을망 더하기 물수 개천천을 표시한다 했습니다. 즉 물이 없는 곳에 있는 풀,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황할 때 이 물이 없는 곳 하는, 이게 물을 상징하고 이게 망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없다는 뜻입니다. 즉 물이 없는 곳에 있는 잡초까지도 포용한다는 얘기는 아주 많은 것을 다 포용한다는 얘기죠. 왜? 이 잡초까지도 포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포용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태계를 우임금의 이 지천 태계 있죠. 이 태계를 우임금의 치수사업과 연관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우임금은 치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하나라의 시조가 되죠. 즉 중국의 고대 삼국은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입니다. 이 하나라의 시조가 우임금인데, 우임금은 치수사업을 통해서 치수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하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수사업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많은 곳을 떠돌아다녀야 하고 동시에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간한 리더십이 아니고는 이 치수사업을 성공시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치수사업을 성공시켰던 이 우임금이 하나라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겠습니다만, 이 섭대천, 이게 섭대천입니다. 섭대천이란 이 문구가 종종 눈에 띕니다. 주에서 모두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 이 섭대천이 무슨 말이냐면 큰 강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큰 강을 걷는다는 게 그 얼마나 옛날에는 힘든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보면은 이 포용하는 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물상에 보면 여기에 지천택의 이 공계에 보면은 이 포용이라는 물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라는 이 용어는 기천택에 있는 상계 고뇌 물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음은 용빙하를 볼까요? 용빙하. 용빙하는 제가 해석을 할 때 맨발로 강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용감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솔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용빙하는 제가 말씀드릴 때 빙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빨리 달리는 말 또는 맨발로 강을 건널 정도로 용맹함을 표시할 때 빙자를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즉 잡초까지도 포용하고 맨발로 강을 건너듯이 용감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을 이끌고 수없이 그리고 온몸을 바쳐 일하는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이 이 용빙하라는 이 효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용빙하 맨발로 강을 걷는다는 이 용빙하의 물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초구를 하고 있으니까 초구가 효변하면 하기는 어떻게 변합니까? 손으로 변하죠? 손으로 변합니다. 손은 나무죠. 그죠? 손개입니다. 나무니까 배라는 물상이 들어있습니다. 배. 그래서 물상을 볼 때 네오개를 보면 이 손이 되는데 손에는 나무와 배를 상징합니다. 나무와 배를 상징하니까 여기에 맨발로 강을 걷는다는 얘기는 배도 없이 나무로 만든 배도 없이 강을 걷는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빙하는 맨발로 강을 건널 정도로 용감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불하유, 북망, 덕상우, 중행입니다. 자, 불하유. 하자는 뭐라 그랬죠? 멀리 있는 것이라 그랬죠? 멀리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붕우, 즉, 패거리도 버리니, 패거리를 버린다는 얘기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패거리 정치도 하지 않으니, 이러한 중도를 행함으로써 숭상을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는
멀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불하유는 멀리 있는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온다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망은 패거리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패거리를 버린다는 얘기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는 이러한 중도를 행함으로써 숭상을 얻는다 라고 우리가 이 효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물상으로 보면요, 불하유 북망 덕상우 중형. 먼저 하괴고뇌, 지천태의 하괴고뇌, 제가 포용의 물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포용의 물상이 있습니다.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붕우라는 붕자의 물상이 고뇌에 들어가 있죠. 고뇌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괴상으로 보면은 구이는 하괴근의 중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행이죠. 중도를 행한다 그랬죠. 중도를 행해서 숭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포는 상괴곤의 포용에서, 그 다음에 북망도 역시 상괴곤의 붕이라는 효상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지천태 괴가 우리에게 구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상하의 소통을 중시하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리더의 행동은 상하의 소통을 중시해야지 붕당 정치, 즉 패거리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을 맨발로 건너듯이 그런 자세, 그런 용맹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구이 효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삼 효사를 보겠습니다. 구삼 효사는 역시 구삼 효사도 효사 내용이 깁니다. 구삼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무구, 물휼기부, 우식유보.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낯선 나라의 피가 있네요. 피. 이 피라는 이 피자는 이 비탈, 뭐 언덕, 비탈 이런 뜻입니다. 비탈. 비탈 없는 평지가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가는 것은 밭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됨을 지키니 허물이 없다. 또 물휼 기부, 이 휼은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심, 즉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붙자는 믿는다는 뜻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먹을 복이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무평불피 무랑불복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무평불피, 비탈이 없는 평지가 없고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무평불피 무왕불복은, 이 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덕 또는 비탈입니다. 비탈 없는 평지가 없고 왕은 가는 거니까요. 가서 돌아올 복입니다.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무평불피 무왕불복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비탈이 있으면 평지가 있고 평지가 끝나면 비탈이 나타나고 또 가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또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룡달은 여기서 이 사묘는 위치적으로 볼 때 하계와 상계가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즉 상계의 끝이면서 하계로 시작하는 시작점의 출발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무평, 불피, 무왕, 불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삼에서 이 변화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삼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삼은 하계의 끝으로서 상계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점을, 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정무구는 어려운 간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dom을 지키니 허물이 없다. 간정무구. 이 말은 간정무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dom을 지킨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dom을 지키니 허물이 없다라는 그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임금의 기수사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우임금은 주로 중국의 남쪽 지방을 많이 갔었죠. 왜? 중국은 북쪽이 지대가 높고 동쪽의 지대가 높습니다. 아니죠. 북쪽이 높고 서쪽이 높죠. 그래서 물이 다 양자강 쪽으로, 즉 사천성 지방 서남 쪽으로 많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치수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런데 이 치수사업이라는 게 끝도 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을 구제한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니까 고dom만 지키면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임금의 치수사업을 은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구삼이 효변하면 하계는 뭐가 태가 되죠. 태가 됩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죠. 자, 이 연못을 상징하는 태는 무슨 물상이 있나 그러면 위태하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어려울 간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다는 간자는 구삼이 효변한 하계태에 위태하다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정자, 이 고듬을 지킨다. 자, 여러분, 여기 정자를요, 주역 해석서를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다. 바르게 하면 길하다 하는 바르다고 해석할 때가 있고, 정을 원래 그대로 고듬이라는, 곧다 또는 고듬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교재에서 이 정을 이 고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이 바르다는 것은 인간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곧다는 것은 이 인간적인 바르다함을 포함한 자연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범위가 바르다는 바를 정자보다는 이 곧다는 이 곧을 정자가 인간을 포함한 내용이니까 자연이 더 인간을 포함하니까요. 그래서 이 곧다는 이 정자는 바를 정자하고 약간의 의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가 나온 물상은 상괴 건이나 하괴 곤의 물상에 보면 둘 다 올고듬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올고듬. 이 바로 곧다는 뜻이죠. 곧을 정자입니다. 그래서 올고듬이라는 물상이기 때문에 이 정의 이 정자가 효사에 나온 것입니다. 다음, 물을기부, 우식유부, 우식유복. 자, 근심하지, 물자는 불자와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물은 불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먹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먹을 복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이건 이제 물흘기부 우식유복입니다. 자, 전국토가 치수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홍수가 난 부분을 홍수를 갖다가 어때하면 억제하느냐 하는 부분이 치수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전국토가 물이 잠긴 상태에서는 식량이 결국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물기를 잡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양식도 거의 거들이 난 상태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 믿고 온 힘을 다할 때 비로소 식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다는 흉자죠, 그죠? 근심하지 않고, 이 물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물자는 불자하고 같은 뜻이다. 그리고 흉자는 근심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심하지 않고 믿으면 먹을 복이 있다. 라는 해석을 한 이유가 바로 식량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먹을 복이 있다. 즉 우식유복. 우식유복은 구삼이 효변하면 어떻게 되죠? 하계는 구삼이 효변하면 태죠. 연못을 나타내는 태계입니다. 이 태계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입이라는 물상이 있죠. 입이죠, 그죠? 그 다음 곡식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물상이 있죠. 입이라는 물상이 있고 곡식이라는 물상이 있고 가을이라는 물상이 있고 또 구삼이 효변하면 이게 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태 앞에는 음요 세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음요에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요. 음요에는 또 어떤 물상이 있냐 그러면 여기에 논밭이라는 논밭, 논과 밭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잎과 곡식, 가을을 상징하는 태기 앞에 농가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추수를 앞둔 잘 익은 곡식이 넓게 농가 밭에 펼쳐져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하계태가 잎과 곡식, 가을을 상징하는데 그 앞에 전개된 농가 밭에는 가을을 맞이하여 추수를 앞둔 잘 익은 곡식이 넓게 펼쳐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바로 붓자입니다. 붓자. 지금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저 붓자는 우리가 요즘 쓰는 믿을 신자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믿을 신. 저 믿음이 있다 할 때 이 붓자를 많이 쓰죠. 이 붓자. 이 보통 새가 알을 부화할 때 그 달걀이면 그게 닭으로 나오고 꽁알이면 꽁이 나오고 하는 그 알이 어떤 알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각각 새 종류가 정해진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 지금 말하면 이게 신자, 믿을 신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붓자가 나올 때는요, 이 붓자. 이게 주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무려 32번 나옵니다. 우리 주역에서 32번. 그 정도로 주역에서는 이 붓자가 자주 등장하죠. 그럼 이 붓자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첫째는 양효가 중도를 얻었을 때, 두 번째, 혹에 우리 배웠죠. 그죠? 이제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가지고 2, 3, 4효를 내호괴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괴로 했을 때 만들어진 괴를 호괴로 했습니다. 또는 축악괴. 이 축악괴는 뭡니까? 축악괴는 괴를 축약시킨 거죠. 우리가 이 호괴나 축악괴 같은 경우에는 이 축악괴는 같은 효가 연이어 있을 때는 그 효를 하나의 효로 축약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풍대각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태풍대각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택입니다. 이게 바람을 상징하는 풍이죠. 이게 태풍대과입니다. 그죠? 28번째입니다. 주역에서. 이 대각을 보면은 중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양효죠. 요거는 같은 양효니까 하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풍대과가 축악계는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바로 감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축악계입니다. 이 감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효가 중도를 취했죠. 그죠? 혹에나 축악계가 축악계에서 중도가 양효일 때, 양효가 중도를 취할 때. 그 다음에 축악계 이게 감이 될 때, 감기가 될 때, 혹에나 축악계를 만들었을 때, 감기가 될 때, 결국 감기라는 것이 양효가 중도를 취할 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혹에나 축악계, 즉 변화시킨 괴에서 감기가 될 때, 세 번째는 친비와 정응할 때. 무슨 뜻이냐면요, 친비 그리고 정응. 자, 여기서 우리 구삼을 한번 볼까요? 구삼을 보면은 구삼은 육사와 친비하죠. 즉 양효와 음효니까 서로
침비되는 거죠. 그리고 구삼은 상육과 정응합니다. 하괴의 3호, 상괴의 3호가 각각 서로 응하는데 양요, 음요로서 정응하고 있습니다. 침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주역이 나오는데 그게 부가 주역에서 무려 32번이나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둔 겁니다. 첫째는 양요가 중도를 취할 때, 두 번째는 호계나 추악계를 만들었을 때 감계가 되었을 때. 그런데 감계는 결국 교상을 봤더니 양요가 중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침비나 정응할 때, 이 보면은 구삼과 육사가 침비하고 구삼은 상육과 정응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바로 침비와 정응,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부자가 사용되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삼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자, 비탈 없는 평지가 없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삼은 또 상괴의 마지막 효로서 상괴로 진입하는 진입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기죠. 이 변화의 시기에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지천태교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초요, 이요, 삼요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초효, 이효, 삼효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효사를 공부해 나갈 때 그 괴가 어떤 교훈을 내세우고 있고 이 효사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하는 부분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 주역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주역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뜻을 해석하는 그것만으로는 주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역이 안고 있는 아쉬운 점 하나가 중구난방식으로 해석에 몰두하다 보니 실제로 주역이 내세우고 있는 그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천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